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강의를 듣는 분들과 그 다음에 제 강의를 듣지 않더라도 전국에서 열심히 경찰공무원이 되고자 노력하는 학생들에게 이번에 토요일 날 있었죠. 경찰 일반 채용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평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시험이 과도기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혼선이 오는데요.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그대로 우리 시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니까, 다만 경찰 행정법 공법 파트 부분이 학문적 성격이 35%가량 이상 추가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흔들림 없이 그냥 그대로 해도 시험 범위에 포함된다. 다만 출제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기존 여러분들 2021년도 상반기와 끝났고요. 하반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출제 비율은 이제 22년부가 달라질 겁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21년도 하반기까지는 그대로 유사하게 나오려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학문적 성격이라는 것은 법조문이 아니고요. 특히 훈련 같은 거 행정규칙 조문이 아니고 이해를 중심으로 해야지만 체득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한 2문제가량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건 없었습니다. 다만 그 순찰의 실험에 대해서는 과거 2010년도 이전에는 시험에 한 5번, 4번 나왔는데요. 그게 이제 뜻밖의 현재 책에 없는 교과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학생들의 입장이니까 같고요. 그래서 많게는 90점 이상, 그 다음에 합격생 기준으로 해서 시험 준비 기간이 좀 되는 학생들은 80점 이상 좀 맞았으면 이게 정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총평은 여기서 끝났고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 PTT라는 거예요. 이거 처음 다루는데요.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 자, 1번 보겠습니다. 경찰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치 않은 것은, 자, 이런 것은 이제 우리 시험에 많이 나왔던 문제죠.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은 바로 경찰의 직접 목적에 따른 구분이다. 그럼 경찰 조직에 지금 시간관계상 간단히 설명합니다. 광해 행정경찰은 사실상 협의 행정처가 보안계획에 포함되는데, 그냥 일반론적으로 우리 조직으로 볼 때 행정경찰 할 때 우리 조직은 궁극적인 임무가 바로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입니다. 이 유지니까 속목적이죠. 유지라면 국어싸움이죠. 속목적. 그 다음에 공관행은 성법이고 공개실은 불법인데, 그거에 대한 위험이 야기됐을 때 위험 방지하는 겁니다. 위험 방지와 수사는 선명히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위험 방지했다가 수사에 전환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주임무는 크게 3가지죠. 그래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조직 및 운영하는 규칙 제3조의 경찰의 임무와 그 다음에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에서 말하는 경찰의 직무는 크게 서비스, 위험 방지, 수사로 대변되는데 우리 주임무는 위험 방지다. 자, 볼까요? 조직은 목표가 있기 때문에 달성하고자 능성을 추구하고자 계책을 둘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 민성을 지향할 민성 국가이기 때문에 민성을 포기할 수는 없겠죠. 상호 조화가 중요한데, 조직은 또한 목표 달성을 극대화하고자 분업별리 기능을 위해 전복되고 있죠. 대표로 생활안전경찰, 교통경찰, 경비경찰이 대한민국 경찰 조직이기 때문에 형식적이면서 그 다음에 실질적 직접 목적이 바로 경찰을 목적으로서 공간적 질서유지를 직접 목적으로 한다. 위험 방지를 직접 목적으로 한다. 하면 조직 편사상 우리는 대립법이기 때문에 수사 형사, 즉 사법경찰이
조직에 통합되어 있죠. 그 밖에 이제 바로 정보보안 의사가 있는데요. 따라서 행정경찰은 요건 이제 항상 보안경찰이라는데요. 행정경찰은 직접 목적이 공공이 아닌 것이 유지고요. 사법경찰의 직접 목적은 바로 수사고 간접적으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접 목적이 따른 구분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기초가 사법기초를 최초로 구분한 나라가 어디냐? 프랑스죠. 프랑스에서 몽테스키에 있잖아요. 계몽주의 사상가. 여기서 이 사람이 쓴 책이 법의 정신이 있습니다. 즉 고전적 권력부지 완성자죠. 바로 상권을 분리시켰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나라주의는 근대국가, 민주주의국가 국민이 주권자로서 정당한 민족 정당성을 위반하는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사법은 국회에서 만든 법을 가지고 법 해석해서 적용하는 것이고요. 행정은 법치국가에서는 국회에서 만든 법에 의해서 국민에게 법을 집행합니다. 다만 서비스에 대해서는 바로 우리 조직규범, 임무, 직무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권력분립이 완성됐기 때문에 이런 문화 속에서 당연히 프랑스 재화형벌전, 자, 재화형벌전은 과거에 뭐라 했냐면 경제처벌벌전을 했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프랑스 재화형벌전 18조에서 1795년이죠. 행정규칙과 사법처를 추측 구분했다. 따라서 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협의의 행정규칙과 보안규칙을 볼까? 얘들은 항무상 보안규칙입니다. 대한민국 경찰 조직이면서 그 말은 다른 행정작용, 즉 타행정작용에 부수하지 않고 본래 직접적으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찰을 바로 보안경찰이고요. 그 다음에 반면 다른 행정조직인데요. 조직은 경찰 조직 아니죠. 산림청은 산림보존이 목적인데 부차적으로 바로 단수권이 있습니다. 산림을 해소한다든가, 그 다음에 살아가서 담배를 피운다든가 단수권이 있죠. 그래서 다른 행정적인 부서에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하는 그러한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론상, 학문상 실질적 의미의 바로 경찰로서 조직은 경찰이 아닌데 얘들이 바로 타 행정적인 부서에서 있기 때문에 협의의 행정경찰과 얘들 협의 행정경찰이라고 해요. 가령 산림경찰, 보건경찰, 위생경찰 같은 말이죠. 건축경찰, 영업경찰 또는 철도경찰, 얘들은 타 행정적의 부서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위 보안경찰은 타 행정적의 부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구별 기준은 타 행정적의, 즉 다른 행정적의 부서 아니냐, 여기까지 좋고요, 맞고요. 그 다음에 협의의 행정처는 이것은 산림, 영업, 건축 등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 경찰 쪽의 능성, 기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국가경찰의 장점이 되겠고요. 반면 지역 실정에 반영을 잘 되고 지역 주민의 반영이 잘 돼서 경찰직 운영과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은 자치경찰에 대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일단 틀렸네요. 그 다음 평시경찰과 비상경찰은 우리의 주임무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위해가 심각하면 평시 경찰력 가지고 사회 질서 유지를 못할 때, 비상사태 시 위해가 심각할 때는 계엄사령관, 군이 개입해서 경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즉 대적 관계,
북한과 어떤 그런 관계 아닙니다. 군대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 평소치가 바로 비상계차할 때 걔도 경찰 업무 행위이기 때문에 알아두시게 좋습니다. 그래서 위의 정도에 따른 부분 좋고요. 담당 기관 군대냐 경찰이냐 좋습니다. 따라서 5가 되겠고요. 질서계차는 권력적 장이고 봉사계차는 비권력적 장인 서비스죠. 따라서 경찰 서비스의 질과 내용에 따른 구분입니다. 그 다음에 경보조처법 같은 것은 경명거슬로서 일단 이것도 단수권이 들어가는 거니까 권력적이죠. 법 아래에서. 그 다음에 교통정보 제공 같은 거, 순차 같은 거, 민원 안내, 질의 안내는 서비스입니다. 봉사기철이죠.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2번 보겠습니다. 이번 시험에는 이게 나왔더라고요. 계속 이제 역량이 있습니다. 흐름이 있죠. 문제 은행식으로 출제하다 보니까 역량이 계속 한 1년, 2년은 이어집니다. 과거에 좀 안 나오다가 최근에 한 1년, 2년 전부터 사회계약서에 대해서 경찰 등 지향규칙 시험에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일단 원래 사회계약이라는 것은 사회계약서를 하면 물론 과정이 있는 걸 설명하는 게 있습니다. 홉스가 그 다음에 로쿠, 루소. 그래서 바로 자연시대, 원시대는 어땠었냐? 그 다음에 근대국가 법주의, 고전주의 이후에 정착돼 가는데 이행 과정까지 있는데요. 원래 사회계약이란 말은 근대국가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원래 계약, 합의를 중시하는 거예요. 전단적인 절대자에 의해서 좌우지우돼서 초잔적으로 종교 미신에서 혹독하게 고문이라든가 그 다음에 잔인하게 형벌을 부과하는데 인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법은 전단적이 아니라 국민의 합의점에서 도출된 법에 의해서 개입하겠다. 좋아. 그 정도 알아두고요. 그럼 우리 임무 직무는 보겠습니다. 경찰은 서비스, 위헌방지, 크게 수사로 대비해야 되죠. 그래서 코헨과 펠드버그가 경찰청 지향규에서 강조되는 것이 있다면 가볍게 약자로 쓰겠습니다. Fair Access. 이것은 공정한 접근입니다. 이 공정한 접근 나오면 곧바로 이렇게 나오세요. 위헌방지, 서비스하고 위헌방지다. 단속. 그래서 도와달랄 때는 성, 나이, 정과 유무, 빈부에 관계없이 바로 경찰의 주인은 주권자가 국민이기 때문에 서비스 공정에 접근하라. 단속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헌방지 단속할 때도 공정에 접근해서 단속해야죠. 동일하게. 좋습니다. 다음은 P는 뭐냐? Public Trust. 공공의 신뢰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나올 때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때 공공이라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주권자, 국민의 신뢰를 받게끔 행동하라 얘기입니다. 특히 범인 검거할 때, 수사죠. 범인 검거할 때 수사. 그 다음에 범죄자도 인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물력이라 최소한의 물력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세이프 앤드 시크릿, 바로 생명과 재산의 보호가 경찰청 지향규의 목적이 되겠죠. 법은 하나의 수단이고요. 그 다음에 T는 팀워크, 협동을 말합니다. 이때 협동을 말할 때 바로 각 직무 수행 중 공무원 간의 협동도 중시하지만 국가계는 법주의 근대국가부터는 절대자가 모든 것을 권력을 장악하면 인권 침해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체크 앤드 바라스, 상권 분립을 강조했죠. 요거 따라주시고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어떤 임무를 수행할 때 냉정하고도 객관적 자세를 견지해서 업무를 수행하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티비티 해야 되고, 오브젝티 해야 되고, 오브젝티비티 좋습니다. 자, 이 정도 아시면 볼까요? 서비스와 위험 방지 1초 만에 인력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1초 만에 수사, 범죄 나오거나 최소한의 물력 나오면 인력하시면 되겠고요. 협동 어렵지 않습니다. 자, 풀어보겠습니다. 사회 전체 질서를 위해서 경찰이 필요했죠. 서비스 나오면 무조건 생각하지 마세요. fair access, 바로 공정한 접근이다. 1초 만에 나오게끔. 시험 문제도 100문제 풀다 보니까 빨리 푸는 것도 실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찰은 자의적으로 권한 행사하면, 특히 권력지장인 중에 수사는 인권 침해수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최소한의 물력을 행사해야죠. 필요 최소한의 신뢰, 퍼블릭 트러스트, 공공의 신뢰 확보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경찰은 그들에게 부여된 사회적 역할 범위 내에서 활동을 하여며, 이런 범위 내 우리 조직 규모이죠. 상호 협력, 협력이니까 바로 팀워크, 협동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따라서 가벌은 바로 공정한 접근이니까 공정한 접근 보장 디귿으로 가면 되겠네요. 3번과 4번 중에 둘 중에 하나겠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나번은 공공의 신뢰 확보니까 공공의 신뢰 확보 기억으로 가야죠. 좋아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답은 협동이니까 협동 리을 맞네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좋고요. 자, 미군정에 이제 한국사가 꼭 나오는데, 앞으로 역사 문제는 한국경찰사 한 문제, 외교, 비교 경찰서 한 문제에서 한 문제 정도는 나올 겁니다. 40문제 중에서 앞으로 지금은 20문제지만 자, 보겠습니다. 미 군정기는 1945년 해방 이후부터 자, 북한은 공산주의, 남한은 민주주의, 이러한 이념 분쟁 때에 잠정적으로 미 군정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영미문화는 도입이 됐기 때문에 바로 독립관청이 있기 때문에 경무국을 경무부로 승격 개편했다. 경무부, 오늘날 법무부, 행정안전부, 독립관청이죠. 좋습니다. 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 업무를 민방위부로 이관하는 것은 1975년이에요. 1975년은 1974년 말부터는 내무치안본부 시대입니다. 보조기관으로서. 좋습니다. 따라서 미군정기가 아니기 때문에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뒤에 볼까요? 경제연철과 고등연철을 폐지하는 등 비경찰을 탈영했다. 뒷부분 맞지만 앞부분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 악법은 4가지 있는데요. 특히 보안법이 1907년에 제정됐는데 폐지는 1948년이 어때요? 48년이 아니고 언제 폐지됩니까? 볼까? 자, 보자. 정치범처벌법, 치안주의법, 예비검수이 폐지되었다. 미군정이 5가 됩니다. 미군정이 45년입니다. 근데 보안법은 48년에 폐지되었습니다. 여자 경찰도 신설했다. 1946년. 좋습니다. 이건 많이 나왔던 문제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번 보겠습니다. 권한의 위임과 위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이 나왔는데요. 여러분 이론상 여러분 권한의 위임과 대리에서 배웠듯이 글 써모아도 좋습니다만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권한의 위임. 권한의 위임은 보통 다른 행정기관이 보통 상급 행정기관이 이렇게 가야 됩니다.
다른 행정기관에 일 때 하급기관에 보통 바로 위임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위임은 주는 순간 이전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럼 A의 행정기관이 B에게 줬다. B의 행정기관에 주면 이전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위임받았기 때문에 수임받았다 해서 수임기관이 되겠죠. 그 다음에 권한의 위탁은 보면 권한의 위탁도 위탁을 주는 순간 이전됩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럼 다른 행정기관에 주는데 갑이 의뢰 행정기관에 줬다면 의뢰에게 귀속됩니다. 여기가 수탁기관이 되겠죠. 좋고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열어보시면 깊숙이 안 나오는데 나온다면 행정법에서는 깊숙이 나와요. 위임은 다른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줄 수도 있는데 국가기관이 여기는 다른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법인과 단체에 주는 게 위탁이에요. 다만 위임과 위탁은 이전된다. 이게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전됐기 때문에 바로 수임기관 즉 또는 수탁기관 이 사람들이 자기 명의로 행사하고 효과도 수임기관 수탁기관에 귀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쟁송시 피고도 누구냐? 수임기관 수탁기관이 되는 거예요. 다만 상급기관으로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사전적인 어떤 감시권과 사후적인 교정권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사후는 취소, 정지하거나 사전은 여러분들 사전에 감시권 행사를 통해서 적법한 행위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전됐기 때문에 수임기관, 수탁기관에서 어떤 업무를 처리할 때 협의해라 이럴 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 자 공무원들이 일을 할 때는 공무원들이 있어야죠. 또한 예산이 있어야죠. 그래서 위임준 기관에서 위탁준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 것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 사무 처리되어 주의감독권이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될 때는 이걸 취소, 정지시킬 수 있다. 취소, 정지는 사후적이죠. 좋습니다. 5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니은 수임 및 수탁 사무 처리에 관하여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사전 승인받게끔 하면 안 돼. 넘어갔습니다. 이제 1년 이전됐기 때문에 바로 어떤 업무를 수행할 때는 수임기관, 수탁기관 명의 알아서 하는 것이지 사전에 협의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요구할 수 없다. 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뒤에 수임 및 수탁 사무 처리에 관한 책임은 바로 1년 이전됐기 때문에 수임기관과 수탁기관이 거기에 있어요. 다만 위임준 기관과 위탁기관은 바로 지도감독 책임 감독 책임진다. 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 수임 및 수탁 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는 수임 및 수탁기관의 명의로 행사한다. 그렇습니다. 일로 이전됐기 때문에 수임기관 수탁기관 명의로 행사하고 효과도 수임기관 수탁기관에 귀속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5가 되겠습니다. 다 맞는 것이니까 기억, 니은, 디을, 리으니까 4가지니까 4번이 되겠죠. 4개 되겠죠. 좋습니다. 다음은 5번 보겠습니다. 요번에 개정된 것이 보니까 딱 2문제 나왔던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경찰법이 2020년도 하반기에 개정돼서 2021년도 1일부터 효력 발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국가처가 자치시설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시도자치교육위원회, 국가경찰위원회가 있고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있는데 좋습니다. 자,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됩니다. 위원장과 상임위원 2명, 위원장도 상임위원이고 또 상임위원 1명하고 7명으로 구성되는데요. 동땡기관으로서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국가처가 자치경찰 이렇게 사무가 나눠지다 보니까 바로 자치경찰위원회 이렇게 명칭이 사용됐고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은 어떻게 했냐? 국가경찰위원회와 달라요. 여긴 위원장은 바로 시도지사가 임명합니다. 이때 시도지사가 임명하는데 위원장은 미리 알려주면 상임위원입니다. 상임위원. 상임위원이 2명인데요. 상임위원들은 시도 공무원입니다. 시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시에서 시장이 위원장 지명할 때 그 시의 공무원을 임명하는 것이 되겠죠. 반면 상임위원, 위원장 말고 상임위원이 있는데요. 상임위원, 이것도 바로 시도 공무원입니다. 다만 절차상 약간 다른 것은 위원장이 지청합니다만은 다만 절차가 있어요. 상임위원은 바로 자치경찰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제청하면 시도지사가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시도자치경찰의 구성은 어떻게 되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따라서 시도기 때문에 시도의회에서 2명을 추천한 거, 2명. 그 다음에 2명 묶어보겠습니다. 순서에 관계없이. 바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자,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이 위원을 추천하는 위원 추천위원회가 있어요. 위원 추천위원회. 여기서 2명을 줬습니다. 자, 유축합니다. 그 다음에 볼까요? 세 번째. 시도 바로 교육감 한 명이죠. 그 다음에 국가경찰위원회도 한 명을 추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국가경찰위원회 한 명.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자가 있습니다.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한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2명, 그 다음에 2명, 4명, 5, 6, 7명. 그렇죠. 맞죠. 이 사람들 중에서 이것을 결국은 누가 임명하느냐?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겁니다. 요런 사람들에 대해서 다만 위원장과 상임위원 절차상 요거 차이가 있을 뿐이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풀어보겠습니다. 기억.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1명이오는 상임. 다만 세종특별자치시 거기는 달라요. 즉 상임위원 안 될 수도 있고 또한 시도 공무원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몰라야 됩니다. 일단은 여기서 초점을 잡아보겠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5명은 비상위로 구성한다. 5가 되겠죠. 위원 중 법관장이다? 여기요. 법관장이 이거는 국가경찰위원회에 해당되기 때문에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새로 추가된 게 있다면 바로 성수에 대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게 10분의 6을 초과해서 안 된다. 노력해야 한다 됐습니다. 해야 한다가 아니라 노력해야 한다. 국가경찰위원회든 자치경찰위원회든 그건 같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겠습니다. 요겁니다. 이거
위원은 시도위원회가 추천은 2명 맞고요. 국가교찰위원회가 추천은 1명 추천 맞고요. 해당 시도교육감 1명 맞고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에서 추천한 사람 2명 맞고요.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1명 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를 보겠습니다. 위원장은 비상임이 아니라 비상임중에 호소하는 것은 국가경찰이에요. 국가경찰위원회. 여기는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임명한다니까요. 상임위원은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죠. 그래서 맞는 것은 결국 기업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과 디귿 2번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6번 보겠습니다. 국가공무상 직위해제. 이것도 이제 곧잘 나왔지만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어느 책, 어느 교수한테 배우더라도 지금 현 상황 시험 추세는 점수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다. 그러나 향후 2022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여러분 상반기 시험 끝나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 한 번 남았는데 범위는 같대.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가령 하반기에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시험 본 중에 합격생은 약 11분의 1. 그러면 10명은 떨어지고 1명이 붙는다는 얘기죠. 그럼 하반기에 많이 떨어졌다면 내년도 상반기 3월 시험을 준비가 안 되면 문제 있으니까 지금부터는 바로 2022년도와 병행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뒤떨어지지 않고 합격을 거머쥘 수 있어요. 그래서 불안감을 해소하려면 어떻게 진득하게 지금까지 했던 거에다가 플러스 경찰 법학 행정법 파트 공부의 특성을 약간 가미시키는 것을 훈련하는 것을 강의를 들으시면 여러분의 시험에 쉽게 되고, 그 다음에 한편으로 선수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새로 도입된 헌법이라든가 그 다음 경관부 중에는 범죄학이 필수고요. 헌법도 그렇고요. 그 다음 일반시는 헌법은 필수지만 일반시행은 범죄학이 필수가 아니지만 경행특채는 범죄학이 필수입니다. 따라서 선수서 말씀드리지만 마음은 아프지만 여러분들 현실 즉시해서 적시해서 바로 헌법과 범죄학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어려운 학문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바로 강의력을 누가 정확히 했냐, 이게 이제 앞으로 성패를 좌우한다. 단순히 두 문자 따갖고 법조문 이걸 가지고 그동안 냈던 것이 그동안 바로 경찰에게 선택 과목일 때 그러한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는데 필수 과목이 되었고 주 과목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바로 성패 좌우는 학원 선택, 즉 선생 선택이 중요하다. 이걸 말씀드립니다. 자, 쥐계제 사유를 먼저 보겠습니다. 쥐계제 사유. 그래서 여러분 기본서 강의 들을 때는 항상 주관식으로 공부해야 돼. 머리는 기억할 때. 쥐계제 사유 삭제된 거 빼놓고 4가지죠. 달달달 이어놓고요. 그 다음에 휴직사유. 휴직사유도 어렵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그래서 그냥 묶어서 같이 훈련되면 됩니다. 휴직사유는 의원휴직이 있고요. 직권휴직 있죠. 직권휴직은 바로 어떻게 합니까? 병력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신체 병신 천재법, 천재지변, 그 다음에 병신 천재 뭐랍니까? 노조, 공무원 노조. 우리 경찰은 안 되지만 교육 공무원 노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노조가 있습니다만은 전임자가 될 때, 그 다음에 법령의 기타. 좋습니다. 병신노조법 천재입니다. 병신노조법 천재야. 암기방법은 병신천재법 노조인데요.
좋습니다. 의어해주건 여러분들 쭉 알아두면 되는데 시간상 생략하겠습니다. 여구와 관계없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럼 지계자 사유 중에서 네 가지인데요. 대표적으로 묶을 때 이렇게 공부하면 좋습니다. 순서에 관계없이 일반론적으로 대기명령일 때는 이겁니다.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여기 극히가 들어가야죠. 극히 불량한 자입니다. 이게 대기명령이에요. 대기명령, 대기발령, 대기란 말 쓰죠. 3개월입니다. 이럴 때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이 극히 불량한 자에 대해서는 교육이라든가 과제를 줘서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려고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근무성도 향상시키려고 어떤 교육이라든가 과제를 줘서 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할 수 없을 때는 바로 직권 면직 사유가 됩니다. 다만 징계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시험 문제 잘 나오죠. 이 기간이 3개월인데요. 이때는 봉급 8알을 지급합니다. 8알. 반면 이제 두 번째는 같이 묶어볼까요? 요건 재질이 약간 무거운 것들이야. 중징계는 뭡니까?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죠. 그래서 중징계. 중징계 요구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확정이 아니고. 그 다음에 형사사건도 재질이 무거운 것이죠. 형사사건의 계류 중일 때입니다. 확정이 아니고요. 단 약식명령은 제한입니다. 그 다음에 성매매라든가 성추행, 성폭력 같은 거 알아두고 금품 문제라든가. 그래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이제 수사, 조사, 감사 들어갈 때 말이죠.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바로 지계제 시킬 수 있는데요. 사안이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자 기간이 3개월 안에 끝날지 3개월이 지나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3개월을 기준 둬서 이 안쪽에 있을 때는 3개월 이내는 5할 지급합니다. 3개월이 경과됐을 때는 3할 지급해요. 다만 이제 마지막 고위단 공무원, 고위 공무원이에요. 고위단 공무원 이렇게 해놓고 내용 뭐라고 됩니다. 바로 적격심사. 이 받는 기간이 3개월 이내에 끝나면 3개월 이내는 7할, 3개월 이내에 끝나지 않으면 3개월이 경과됐을 때는 4할을 지급합니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알아두시고요. 좋습니다. 이 정도 보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또한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니기 때문에 징계와 병과할 수도 있죠. 일사부지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다만 직위해제는 휴직과 달리 제재적 속성이 있는데요. 그러나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됐을 때는 바로 임용권자, 임용제척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해야 됩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임용권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약식명령을 제한되죠. 포함한다니까 X네요. 그래서 포함한다 해서 요게 틀렸고요. 그 다음 2번 임용권자는 신체 정상장애. 자, 정신적 신체장애 나오면 병신천지부 노조 바로 직권 휴식사입니다. 따라서 X가 되겠죠. 3번 임용권자는 직무수행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이 극히 나빠. 주기된 자에게 3개월 보면서 대기명령한다. 5가 되겠습니다. 이게 가장 전형적인 직위해제예요. 이때 월급을 8할 지급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에 어떤 교육이라든가 훈련을 시키고 과제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대할 수 없을 때는 징계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직권 면식시킬 수 있다는 것 꼭 숙지하시고요.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국가원법 몇 점 몰라도 됩니다만은 직위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 그 직위해제가 소멸됐을 때는 바로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해야죠. 할 수 있다. 이게 틀렸죠?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번 보겠습니다. 자, 경지법과 경지법 시행령상 손실보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손실보상도 이제 개정된 게 그나마 나왔습니다. 개정된 이거는 한 2년 됐습니다만은 뭐가 개정됐냐? 바로 원래 손실보상은 적법한 직무집행에 대해서 뭡니까? 재산만 들어갔는데 이제 생명신체가 들어가는 것. 그럼 손실발생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경찰에 적법한 좋습니다.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떠서 중요한 것은 생명신체가 추가됐다는 것 꼭 아시고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당연히 이건 더 억울해져. 근데 또 볼까? 가로 들어가야죠. 손실발생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뭐야? 있는 자가 책임 없는 자가 여기도 없는 자가 이렇게 들어왔네.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생명체 또는 재산에 손실 입을 경우를 제한한다. X입니다. 포함된다. 원래는 정확히 이렇게 말을 바꿔도 돼. 책임 있는 자가 자발적으로 이제 물건을 제공하고 해서 재산상 생명시체에 대해서 손실을 보더라도 이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왜? 바로 뭡니까? 손실보상에 대해서 통설 판례는 뭡니까? 어느 게 손실보상하는 겁니까? 자, 바로 특별한 희생이죠. 특별한 희생. 그래서 자기가 잘못한 정도에서 희생을 감수할 수 있을 정도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안 합니다만은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는 헌법상 정당한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이 정당한 보상이기 때문에 하위법인 법률도 당연히 정당한 보상해야 된다. 좋습니다. 그래서 여긴 정당한 보상 맞지만은 지혜가 틀렸고요. 2번 보겠습니다. 바로 손실보상위원회는 경찰청과 시도경찰청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실보상위원회를 거기에 심의 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중요한 것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환수할 수 있다가 아니라 환수해야 한다야 돼요. 할 수 있다가 틀렸죠. 다만 이제 환수하는 방법은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바로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징수합니다. 이때 징수할 수 있다가 맞냐? 징수해야 한다고 맞냐? 징수해야 한다면 반드시 해야 되는데 돈이 없거나 이럴 땐 징수할 수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징수할 수 있다. 이렇습니다. 근데 요거는 환수할 수 있다. 꼭 알아두시고요. 손실보상심의회는 위원장 1명 포함하여 바로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이 부득이한 직무를 수행없을 땐 미리 지명한 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상임위원 아니죠. 미리로 가야죠. 4번 보겠습니다. 보상을 지급하려 결정한 경우 경찰청장 등 가로는 이제 대통령의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경찰청, 해양경찰청 또는 시도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의 장은 경지법 시행령 대통령이죠. 10조 3호에 따른 결정일로부터 자로 10일 이내 이런 것도 조금만 알아둬야 돼요. 이 시점도 보통 10일이고 10일 이내 여러분들 어떤 징계 이런 것도 대상자에 대해서 조사하거나 또는 이럴 때는 그 결과가 끝나면 10일 이내 조금만 습관을 묶어놔야 됩니다. 이때는 결정 내용을 적어서 국민의 알 권 이상 그 사람에게 청구에 통지해야 한다. 하얀다가 좋은 것이죠. 그래서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7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번 보겠습니다. 자,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인데요. 복무규정에 기본 강의 안 나왔고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 금지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 민사 개입 문제 부당 개입 금지 의무라든가 좋습니다. 근무 시간 내 음주 금지 의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인사 발령 같은데 소속상 거에게
보고하는 거든가 통보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휴무일 근무 시간 외에 어디 이제 여행 갈 때는 2시간에 올 수 없는 거리에 갈 때는 기관장, 소속 기관장의 바로 승낙 허가를 받아야죠. 보겠습니다. 경찰관은 상사의 허가를 받거나 그 명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와 관련 장소에서 직무에서는 안 된다. 직무 수행을 5가 되겠습니다. 경찰관은 신규 수용, 승진, 정보 파견, 출장, 연가 교육 훈련 기간. 여러분이 경찰관이 됐으면 되는데 안 됐죠. 경험이 선생님 돼봤기 때문에, 또한 지휘도 많이 해봤습니다. 젊었었기 때문에. 내가 아마 그때 성남에서 근무할 때 제일 젊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휘를 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보고합니다. 뭐 이제 누가 형은 쭉 쳐갖고 누구 이상 몇 명은 몇 년이면 몇 며칠 날 어떻게 명 받았습니다 해서 바로 소속선거를 신고해야 한다. 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찰관은 직위 또는 직군을 위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민사 분쟁에 개입해서 안 되겠죠. 우린 공법기관, 공공의 안녕과 질서이지 다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공법.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경찰관은 휴무일 또는 근무 시간 외에 2시간 이내에. 좋습니다. 이건 많이 나왔던 문제죠. 가끔 지체 없이. 그 다음에 복귀하기 어려운 직으로 영업을 할 때는 이때 소속상관이 아닙니다. 기관장입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9번 보겠습니다. 경찰부문 징계령. 자, 징계가 이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쉽게 나왔어요. 원래 옛날에는 바로 경찰군, 자, 그냥 중앙징계위원회는 경찰자가 없기 때문에 경찰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국가공무원도 되는 겁니다. 다른 중앙징계위원회는 국가공무원법에서 설치됐는데 국무총리실 내에 설치된 거죠. 이때 경찰 같은 경우는 경관 이상입니다. 근데 그나마 이제 여러분 이제 바뀐 게 이제 특히 경찰자가 들어가면 경찰 공무원 징계위원회는 여기서 이제 중앙과 지방 나눌 때 중앙징계위원회, 그 다음에 보통징계위원회, 과거는 시험문제 나올 때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포함해서 3명 이상 7명 이하 공무원 위원과 민간 위원을 구성한다. 여기는 중앙징계위원회는 바로 위원장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과 공무원위원과 민간으로 구성한다 이랬는데 지금 위원수가 11인 이상 51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원이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옛날에는 여기 3명 이상이다 보니까 3명이 되면 2명 출석한다 문제 있으니까 뭐 3명 이상일 땐 3명 이상 이 말이 있었는데 이제 인원이 많다 보니까 또 한 번 볼까? 그 위원이 구성원이 다 징계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 또는 그 징계를 설치된 기관장이 지명합니다. 그 구성원 중에서 4명 이상 6명 이하. 좋습니다. 이때 성수의 2분의 1 좋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다뤄두고 그 다음에 징계할 때는 사전에 어때요? 구제수단으로서 징계는 권위 침해 소리가 크니까 그 다음에 소환할 때 미리 징계 절차 받기 전에 5일 전에 통보해 주는 겁니다. 출석하라 뭐 이런 식으로. 또한 답변할 기회를 줘야 되는 것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주소를 알 수 없어. 이럴 때는 공고 이를 통해서 이때는 징계는 신속히 끝나야 되니까 10일 이내죠. 보통 행정절차법에서 나오는 것은 행정기관이 공법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권력적 작용, 국민에게 어떤 허가를 취소한다든가 영업을 취소한다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이런 처분할 때는 절차상
사전 구제 차원에서 바로 미리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데 도저히 이 사람을 알 수가 없어. 주소를. 일단은 공고 후, 이건 국민의 권익을 위해서 14일이고 징계는 10일이에요. 그런 것도 알아면 좋겠습니다. 자, 볼까? 일본은 많이 나왔던 문제죠. 징계할 때는 징계에는 참작성이 뭐냐? 바로 징계 등 심의에 대해서 이제 평소 행시라든가, 그 다음에 그동안 평상시 근무 성적이라든가, 공적이라든가, 뉘우치는 정도라든가, 그 다음에 징계 요건자의 의견을 반드시 참작해야 한다. 좋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고려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게 틀렸네요. 일단 2번 보겠습니다. 징계들 요구받았으면 어떻게 돼?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근데 30일 내 징계하기 곤란한 내용 뭐 이런 사정이 있을 때는 요건자의 승인을 받아서 30일 연장할 수 있다고 해야 되는데 60일 때문에 틀렸죠. 그 다음에 이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징계 등 심의 대상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않을 때는 출석 통지를 관부에 게재하는 겁니다. 공보 관부에 게재하고, 그 게재일이 끝난 며칠? 10일이죠. 7일 X입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있는데 한번 보려까? 징계는 징계이기 때문에 바로 재적용 과반수 출석과 출석은 과반수 찬성입니다. 그래서 유언자를 포함한 유언, 근데 재적이라는 말은 안 쓰는 이유가 뭐냐? 10일 이상 50일인데요. 위원장 또는 바로 징계를 설치한 소속 기관장이 바로 4명 이상 6명 이하를 지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은 바로 과반수 출석과 출석은 과반수 선수로 합의해야 돼. 과반수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처음에 가장 불리한 의견에 의하여, 이건 징계니까 두 번째 이제 다음 불리한 의견 순서를 더하여 불리한 의견으로 합의된 것으로 본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럼 징계의 의견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은 과반수의 찬성을 의견해야 돼. 의견이 나누어 출석은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은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 등 심의 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을 제시한 위원의 수를, 그 다음 좋습니다. 불리한 의견을 제시한 위원 수에 차례로 더하여 그 의견으로 합의된 부분 다 좋습니다. 다음에서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0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강제 집행 및 수단에 대한 설명. 요게 이제 학문적 성격이 크죠. 법조문이 아니고요. 물론 조문이 있습니다만 이건 이해를 해야 되니까 요건 이제 학문적 성격이 크고, 앞으로 여러분들 40문장 중에서 한 14문제 내지 16문제는 이렇게 나온다 얘기입니다. 자, 보자. 자, 경찰 관계는 넓게는 봐. 경찰상 강제 집행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찰상 즉시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넓게는 경찰벌도 해당됩니다만은, 벌은 일단 벌은 딱 나오면 형사벌, 징계벌, 벌 나오면 바로 과거 비행에 대한 제재입니다. 과거 행위, 비행에 대한 제재고요. 과거니까 일사부재론칙이 적용이 돼서 함부로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볼까? 벌은 심적 압박감 주는 거니까 간접적 의무이행 확보 수단입니다. 그래서 간접적 의무이행 확보 수단이죠. 좋습니다. 습관을 잘 들으시고요. 그 다음 우리 주임무는 위헌방지대, 강제 집행과 즉시한기는 장래 위헌방지가 주임무입니다. 장래하여 장래 과거 아닙니다. 장래 위헌방지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둬야만 써먹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병치사 강제 집행도 권력적 자이니까 법적 근거를 중시하고요. 물론 비례원칙도 강조됩니다만은 서비스도 뭐 비례원칙을 준수해야 됩니다만은 상대적으로 즉시형제는 바로 즉시 하명 없이 하는 겁니다. 그러나 강제 집행은 절차상 하명이 있습니다. 하명이 존재. 그럼 하명을 부과받으면 국민은 따를 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때 이행을 안 할 때는 지금 위헌방지 차원에서 바로 경찰이 공권력이 실력 행사해서 그 의무를 실현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즉시강제가 합의 없이 하는 거니까 인권 침해 소지가 크죠. 그래서 이건 조사한계가 특히 바로 목적의 급박성이라든가 비례성, 보충성, 소극성이라든가 그런 것이 강조됩니다. 또한 성질상 하명을 부과해서는 그 의무를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하명 없이 하는데요. 그래서 하명의 존재라든가 또는 불이행 나와도 돼요. 불이행. 이행하면 하명으로 끝나는 거예요. 행정행위, 행정처분으로 끝나는데 불이행일 시 방법이 뭐냐? 네 가지가 있죠. 대집행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강제징수는 돈 문제죠. 급부하명, 돈을 납부할 때 안 할 때. 그 다음에 직접 강제는 하명이 있지만 절차 없이 직접 강제하는 게 있습니다. 요건 두 가지는 절차가 있어요. 네 번째는 간접적 심리적 압박하면 집행벌이 있습니다. 여기서 시사하는 건 중요한 게 뭐냐? 벌이기 때문에 일단 자, 벌은 간접적인데 일단 간접적은 맞아요. 간접적 의무의 합부선 맞아요. 근데 볼까? 이건 과거 비행에 되는데 집행부는 장래 위헌방지니까 집행부는 과거가 아닙니다. 장래 위헌방지에 포함되기 때문에 가령 집행부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이행강제금. 그래서 보통 개별법에 있어요. 비대체적 자기무라든가 부자기무를 부과했는데 이행 안 할 때 이행 안 할 것을 예견되면 심리적 압박감을 유도하는 겁니다. 미리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면 심적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그 의무를 실현시키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의무를 실현시키지 않으면 계속 부과할 수 있는 거야. 이행할 때까지. 좋습니다. 그럼 대집행은 대대 이렇게 있어요. 권력적 자니까 법적 근거에 있어야죠. 근데 이거는 바로 행정대집행법입니다. 그래서 강제 집행, 강제는 권력적이니까 법적 근거에 있어야 된다는 건 다 아는 것이죠. 이게 실질적으로 일반법주의에 있어요. 시험에 잘 나오죠. 그 다음에 뭐뭐 하라 했는데 안 하는 것이 대신하는데 뭐뭐 하라 했는데 일신 전속적 성격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대집행 대상이 안 되고 그래서 대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대집행은 바로 대대 대체적 자기 의무를 부과시키는데 이행하면 하면으로 끝나죠. 근데 바로 이행하지 않을 때 행정측이 직접 하거나 제3자를 시켜 장래하여 그 위험을 방지하는 것이 대집행이 되겠습니다. 절차가 있습니다. 계고 이건 준법률적 행정에 해당되는 의사표시입니다. 통지죠. 좋습니다. 그 다음 강제수는 돈 문제니까 이것도 법적 근거 있어야죠. 권력적 차이니까 바로 국세징수법입니다. 그 다음에 돈 문제니까 의무 부과는 하명은 네 가지가 있어요. 자기 하명, 부자기, 급부, 수인이 있는데 급부죠. 급부. 그래서 급부 하명을 내리는데 급부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 이때
국세징수법에서 강제 징수하는 겁니다. 그러나 절차가 있어요. 계고, 독촉, 체류처분, 그 다음에 체류처분 중지. 이것도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반면 직접 강제는 직접 바로 절차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절차 있는 것이 더 좋은 것이고 어쩔 수 없이 보충적으로 직접 강제 들어가는데 이거 한 명의 대상은 제한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죠. 개별법이 있습니다. 여기도 개별법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정도 알아놓고 풀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논리 개념입니다. 자, 경찰상 강제 집행은 하명에 의한 의무의 존재 및 그 불행을 전제하는 점에서 의무 불행을 전제하지 않는 즉시관계가 구별된다. 여기 하명 좋습니다. 불이행 여긴 하명 없이 하는 거 1번 맞고요. 2번 경찰상 강제집행은 장래항하여입니다. 장래항하여 의무를 강제하는 점에서 과거 의무위반 죄제인 경찰벌 좋습니다. 요건 과거죠. 5가 되겠습니다. 자로도 집행벌은 바로 강제집행 장래위헌방지 속에 일례가 되기 때문에 요거는 장래입니다. 벌죄가 들어가면 다 과거인데 집행벌은 강제집행에 해당되기 때문에 장래다. 아시면 되겠고요. 3번 강제징수란 의무자가 관련 범성의 대체적 자기무 나오면 이것은 대집행이에요. 강제징수는 바로 급범행이죠. 틀렸네요. 그 다음에 대집행에 근거되는 일반법으로는 행정대집행법이 있다. 이게 일반법이 있습니다. 5가 되겠죠. 좋습니다. 따라서 답은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1번 보겠습니다. 자, 11번 보면 위해성 경찰 장비 사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여기 개정된 게 나왔습니다. 옛날에는 가스차, 그 다음에 특수 진압차, 살수차, 물포 이게 같이 있다가 살수차에 의해서 그 시위대 한 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와서 최근에 개정됐죠. 그래서 요게 개정된 게 발행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살수차에 대해서 사용요건을 바로 어쩔 수 없는 경우에 보치성이 더 강화되었고요. 그 다음에 누구의 명령이냐? 경찰인데 시도 경찰청의 명령에 의해서 살수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또한 상황에 따라서 살수 물 가지고 안 될 때는 거기다가 체력을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도 시도 경찰청 명령에 따라서 하는데 다만 그 혼합액의 비례 이런 거 결정은 경찰청장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게 나왔어요. 보겠습니다. 기업, 경찰은 소요 사투를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전의 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어 살수 외에 그러니까 이게 보수성이 강화된 거죠. 따로따로 나왔습니다. 경찰 정비로는 위험을 제거, 완화시키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경우는 바로 시도 경찰청의 명령에 따라 배치 사용할 수 있다. 옵니다. 이건 개정된 것 좋습니다. 그 다음에 총기 사고 볼까? 14세 미만이라든가 임산부에 대해서는 전자축기도 사용 못하게 되듯이 마찬가지 총기가 더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나 총기라든가 폭발물 가지고 대응하는 경우 이때는 그럼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그런 경우 빼놓고는 총기 같은 것은 바로 14세 미만자 임산부에 대해서 권치 소총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5가 되겠죠. 뒤에 보겠습니다. 경직법 제10조 5항 후단에 따라 안전성 검사 외부 전문가를 꼭 반드시 참여시켜야 되는데 외부 전문가 안전성 검사하면 청자에게 30일 내에 보고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경찰청장은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다가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통보 보고해야 됩니다.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3개월이 아닙니다. 30일이죠. 외부 전문가 이때 30일 경찰청장이 일때는 국회에 나오면 3개월 회의죠. 그 다음 리을 국가경찰관세장 가로 열고 경찰청장 해양청장 시도 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경찰상 또는 해양 경찰서장, 기타, 경무관, 그 다음에 총경, 경정 또는 경감을 장악하는 국가 경찰 권선을 말한다. 좋아요. 대통령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폐기 대상인 유해성 경찰 장비에 대해서 이거 손을 봐가지고 그 해당 직원들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장비 또는 성리자와 단 유해성 경찰 장비를 개조할 수 있으며 소속 경찰과 하여금 본래 용법에 따라 준하여 사용할 수 있다. 5가 되겠습니다. 좋아요. 이게 법조문 싸움입니다. 그 다음 미음 유해성 경찰 장비의 사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2조 2호부터 4호까지가 보면 뭐 몇 호 몰라도 됩니다. 뭐 2조에 보면 1호, 2호, 3호, 4호 장구, 무기, 그 다음에 가스 분사기, 기타 장비가 있는데요. 볼까? 근데 그것은 볼까? 유해성 경찰장비 가르고 제4호의 경우에는 가스차만 해당한다? 가스차, 언더라인. 자, 사용 기록 보고서는 장비 중에 살수차만, 살수차,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기타 장비, 여기, 살수차하고, 그 다음에 가스 분사기하고요, 무기입니다. 경찰 장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장 책임자 또는 사용자는 사용 보고서를 작성하여 직근 상급과에 보고하면 직근 상급자는 3년 동안 보관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 맞는 것 같지만 가스차만 이게 틀렸습니다. 따라서 적절해서 모두 고르라 하면 하나, 둘, 셋 좋습니다. 3개 되겠습니다.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선생님이 이제 지금 뭐 해답을 가지고 문제집을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맞을 겁니다. 다 맞아요. 믿으면 됩니다. 자를 뽑아서 듣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번 보겠습니다. 자, 범죄 예방 관련해서 요즘은 이제 범죄 원인론 이런 것이 많이 나오고 있죠. 지금 시간 관계상 고전주의 보면 고전주의는 바로 합리적 인간상을 전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성적 자유주의를 가진 합리관 가진 인간관을 가정합니다. 또한 고전주의는 구체제가 뭡니까? 18세기 말 이전은 프랑스 앙시에니즘 구체제에 대한 바로 정치적 개혁입니다. 혁명이죠. 프랑스 대혁명. 이때는 바로 전단적으로 처벌했잖아요. 전단적으로. 합의점 없이 절대자의 말에 의해서 국민의 합의 없이 또한 특정 계층에 대해서는 신부상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는 어떤 법도 있었지만 실제 법이 아니라 어떤 초자연적 종교라든가 미신에 의해서 잔혹한 고문이라든가 사용을 남발했고 인권유린이 심각했죠. 그 다음에 그 특권층을 위해서만 고려했지 그 피지배자들 일반 시민을 개대주의 취급했습니다. 휴머니즘 인권을 고르지 않았습니다. 그걸 뜯어고친 게 고전주의예요. 이 고전주의 영향을 받은 것이 바로 함스스트 이론, 클락과 코니시, 그 다음에 억제 이론, 깁슨과 티틀 좋습니다. 이것도 어차피 고전주의와 같이 보기 때문에 거시적이다. 그 다음 거시적이면서 정치적 색깔이다. 정치 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얘들은 이성적 인간을 가정했기 때문에 외부 환경을 변수를 고르지 않고요. 자, 과거는 신분에 의해서 범죄자 여부를 처벌했다 그러니까 문제 있잖아. 그래서 범죄자가 아니라 범죄 행위에 대한 경중, 죄질에 따라서 법에 정한 형벌을 부과하게끔 했습니다. 자, 그래서 외부 환경을 변수를 고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에 범죄자다. 그럼 어떤 행위를 했으면 사회 질서를 위해서
그 대가로서 불쾌인 형벌을 엄격하게 정해놓으면서 형벌의 엄격성. 그래서 베카리아하고 벤덤 같은 경우에는 형벌의 엄격성, 그 다음에 신속성, 신속히 범인을 검거해서 확실성을 심어줘야죠. 반드시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받는구나. 확실성.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사회 질서 유지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럼 이성적 인간들이니까 일반인들에게 주짓이 되면 이성적 인간들은 범죄를 선택 안 하겠죠? 일반 예방주의를 강조합니다. 불특정 다수인 일반인의 예방주의 효과가 있으니까 적극적 예방주의죠. 반면 바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서 과학시대 와서 생물학적, 즉 인류학적 범죄에 오인하는 자, 이태학자들, 특히 실증주의 아버지 롬브르주, 그 다음에 페리와 가르폴로 이런 사람들은 생물학적으로 외부 환경에서 태어날 때 범죄인 유전자가 가지고 태어났다 결정론입니다. 얘들은 이성적 인간이기 때문에 비결적 논인데요. 그래서 어차피 태어날 때 생리의 전설 또는 정신병지 가지고 태어났다면 그 사람에게 기댈 수 없잖아요. 범죄를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롬브르주는 아예 사형시키자, 도태시키자, 격리시키자. 그러나 페리는 사형을 반대했습니다만은 뭐 격리시키자, 유배하자 뭐 이랬는데 좋습니다. 그럼 볼까요? 함정 선택에는 거시적 맞습니다. 그러나 특별히냐? 아니죠. 일반 예방주의입니다. 1번 틀렸고 적절한 답은 1번이에요. 벌써 나왔네요. 그 다음에 깨진 유리창의 이론은 바로 짐바브웨이 그 학자 뭐라고 돼? 범죄자 나옵니다. 그분이 이제 연구했던 거예요. 원래 차들이 있는데 연시 같아요. 본넷을 둘 다 열어놨습니다. 근데 여기는 유리창 창문을 약간 열어놓고 깨트린 걸 그걸 방치했습니다. 여기 유리창 창문이 닫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적한 곳입니다. 그걸 이제 관찰했겠죠. 가만히 보니까 이 깨진 유리창 이런 걸 방치한 거예요. 아, 이 차는 폐차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사람들이 대수롭게 생각 안 하고 이거 바퀴 뛰어가고 여기 올라가서 막 누르고 차를 망가뜨리더라 이게. 아, 여기서 착안한 것이 조지 켈빈과 유신이 범죄에게 도입시켰죠. 깨진 유리창 이론. 그래서 경면 범죄 준법시를 강화시켜서 큰 범죄 예방하자. 그렇습니다. 그럼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기 때문에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는 것은 바로 확실성을 높이는 겁니다. 처벌의 확실성. 무관용 좋고요. 그래서 처벌, 관용을 배우시고 처벌을 준법적인 확립하자. 준법적인 확립해서 큰 범죄 예방하자. 좋습니다. 범죄 패턴 이론. 사람들은 바로 이 주변에서 말이죠. 살인사건이 여기서 계속 발생했다면 이 지리적 특성을 잘 아는 사람이겠죠. 그 다음에 죽은 자의 시체가 나타나는 것은 보통 여기서 발생한 것이 약 500km 떨어진 데서 그 시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지리를 잘 알고 자기의 평상시 이동 경로를 잘 아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이게 범죄 패턴 이론. 원래 정확히는 브랭티엄 좋은데 그런 거 몰라야 돼요. 그래서 예측 활성에 기여할 수 있다 맞고요. 집합 효율성 이론은 샘슨과 동료들이 강조했습니다. 이웃 간에 협심하면 어때요? 범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5가 되겠습니다. 자, 답은 1번이 틀렸다. 어렵지 않게 나왔어요. 13번 보겠습니다. 순찰. 이게 이제 자, 과거 2010년도 이전에는 4번, 5번 이상 나왔어요. 근데 요즘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요 두 문제는 지역경찰 조직 및 운행 수상 문제는 여러분들 다 배우는 학생들이에요. 자, 볼까? 뉴욕시 볼까? 자, 실험이 4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뉴욕 경찰 작전 25시 이거에 의해서
순찰을 통한 범죄의 추세를 연구한 결과가 있고요. 캔자스시 바로 실험 연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보면 뉴욕시 여기도 연구가 있었고요. 그 다음 플린트 연구도 있었어. 플린트시 몰라도 돼. 연구가 있었는데 결론 뭐라 말씀드릴까? 뉴욕 경찰 작전은 성공했다. 효과가 있다. 다 효과 없습니다. 여기도 효과 못 봤습니다. 뉴욕시 볼까요? 자, 도보수찰 이런 순찰량을 늘렸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율이 감소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 주민들은 안전하다고 느꼈다는 거죠. 플린트 도보수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범죄율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은 안전하다고 느낀 거야. 그래서 이거 가지고 말장난 막 나왔고 그때 막 불편이 있었습니다만은 뉴욕시 보겠습니다. 도보수찰 실험은 도보수를 강화해도 해당 수출 구역의 범죄율을 낮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만족감을 나타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맞네요. 일단 1번 5가 되겠습니다.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틀린 학생들 좋아요. 근데 5코와 이거 1번과 4번에서 헷갈렸지 2, 3번만 알면 둘 중에 하나 찍으면 되는 거예요. 50%죠. 자, 5코와 할례가 있는데 할례라 하죠. 할례는 5가지 강조였는데 몰라도 돼. 5가지. 워커는 3가지예요. 그래서 어떻게 오냐? 공대 억제. 억제는 범죄 억제죠. 범죄 예방해서 범죄 억제. 대공 서비스. 공공의 안전감 증진. 이거 워커가 강조한 겁니다. 근데 억제 맞고요. 대민 서비스 제공 맞습니다. 근데 교통 지도 단속이 아니라 공공 안전감 증진이죠. 교통 지도 단속은 할례입니다. 할례.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못 봤기 때문에 이건 둘 중에 하나 찍어도 됐다. 근데 2번 보겠습니다. 지역경찰 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상 순찰팀장 나오면 순찰팀장 그리고 뒤에 이런 국가공무원 복무정이라든가 경찰 상시근무원 공무원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칙이 규정을 범위에서 이렇게 나올 때 볼까? 원래 지역에는 지역경찰은 주기도 발시 쓰죠. 봐도 거기는 관리팀과 순찰팀은 상시 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했으면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 법이 있습니다만은 이 관리팀 순찰팀 이거 배정하는 것은 중요한 거기 때문에 바로 지방경찰청장입니다. 이건 2014년도 1차 시험에도 여러분 시험에 나왔던 문제 그대로 뺏겠습니다. 따라서 지역경찰관청이 정한다 해서 X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교재에 보면 표시가 되어 있어요. 14년 1차 시험에 나왔다. 근데 제 교재가 홍보가 안 돼서 문제인데 아마 3월 3주 때 나올 겁니다. 범죄하고 경찰학개론이 좋습니다. 자, 지역경찰 추진부 운영규칙상 순찰군을 지정받은 지역경찰은 지정된 근무의 구역에서 경찰사분 단속 순찰이죠. 순찰이니까 이거 맞아요. 검거할 수 있고 경찰방문 및 방범진단 이 경찰방문 및 방범진단 규칙은 2015년도 사장됐습니다만은 지역경찰 조직 운영규칙에는 있어요. 맞고요. 그런데 볼까? 여러분들 복잡하게 꽈놨죠. 시설의 작동 장비 작동 활동 확인 여부는 당일 근무자, 상황 근무자가 하는 겁니다. 손해에서. 그 다음에 각종 현황 통계 자료 부책 같은 거 정리하는 것은 이것은 손해 근무자인 행정 근무자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틀렸습니다. 이것도.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너무 시간이 걸려서 빨리 서두르 보겠습니다.
14번 보겠습니다. 요것도 사고력이 있어야 돼요. 조문을 그대로 알아도 되는데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최근에 2020년도도 시험에 나온 바가 있습니다만은 당황할 수 있죠. 볼까. 먼저 경범죄에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해당되는 것은 40가지입니다. 한 가지가 삭제됐고요. 그 다음에 과다 노출은 유형길지 받아서 헌법에서 유형길지 받았고 개정되었던 거 아시면 되겠고요. 시사한 바가 있고요. 두 번째 볼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는 4가지입니다. 시간상 생각합니다. 암표, 업무 거부입니다. 4가지. 여러분들이 2020년도 기출문제 분석해보면 범칙금이라는 것은 범칙금이라는 것은 통구처분에서 범칙금 납부하는 겁니다. 범칙금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를 말합니다. 벌금, 구류, 과료를. 따라서 세 번째 볼까요?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2가지겠습니다. 관공서의 거짓 신고라든가 음주소란. 좋습니다. 이것은 주거 부정 관계없이 현행범 체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범칙금이 아니에요. 좋습니다. 그리고 볼까? 이게 학문적 성격이 있다는 것은 뭐냐? 형법을 아셔야죠. 형법은 원칙적으로 고의범만 처벌합니다. 근데 과실범 처벌 규정이 있죠. 법에. 그러나 경범죄 경찰 책임은 경미하기 때문에 고의 유무를 묻지 않습니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과실 유무를 묻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형법은 원칙적으로 예비, 음모, 미수를 처벌하지만 예조로 중대한 거에 대해서는 예비, 음모,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법 규정이 있는 경우에. 그러나 경찰 책임은 경미하기 때문에 아예 예비, 음모, 미수란 말이 없습니다. 또 하나 볼까요? 자, 형법에서는 교사범, 형법 제 31조. 교사범은 당연히 정범의 주에 처벌이죠. 정범. 형법 32조 방조범 볼까? 방조범은 정범에 비해서 정보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감경해서 처벌합니다. 그러나 경찰 책임은 경미하기 때문에 교사범이나 바로 방조범도 바로 정부의 준하에 처벌합니다. 경미하기 때문에. 이 정도 알아두고 풀어보겠습니다. 장난전화, 광물, 무단부착, 행렬방해, 흉기의 은닉 휴대는 자 6가지, 4가지, 2가지 빼놓고는 다 10만원, 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불처법 제7조일항에 따라 범죄로 인정되는 사람일지라도 통구처벌을 받기를 거부하거나 주통을 일으키는 거예요. 주거부정이라든가 신을 확실히 알지 않은 사람. 그 다음에 통구처벌하기 매우 어릴 때는 즉비로 가야죠. 통구처벌하지 않는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병벌 짓도록 도와준 사람은 이건 방조범이죠. 방조범도 형법과 달리 경미하기 때문에 차등 없이 정범과 똑같이 처벌합니다. 그럼 요까지 맞아요. 근데 경보죄 미수범도 처벌한다? 이게 틀렸죠. 미수범 경미하기 때문에 미수범 없죠. 형법을 배우면 되는 겁니다. 4번 경보죄법 처벌법 8조 1항에 따른 납부견은 범칙금을 원래 10일 이내에 납부해야 돼. 받은 날부터. 그렇지 않을 때는 그 다음 날부터 바로 100분의 20% 가산과 원금을 20일 납부해야 됩니다. 좋아요. 5가 되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5번 보겠습니다.
가정폭력사범도 일부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거기 바뀐 거에 대해서는 문제를 안 냈습니다. 응급조치할 때도 바로 사법경찰관리라든가 이렇게 나갔을 때 바로 현행범 같은 거 체포해서 수사 이런 얘기가 추가된 게 있고요. 약간은 있는데요. 그 다음에 가족폭력 범죄 대상 범죄가 늘어났죠. 세 가지가. 흉법 36장에 있는 주거침입죄, 이 장은 다 포함돼. 그래서 주거침입죄는 여기 태거불응죄도 들어가야겠죠. 그 다음에 특수 주거침입죄도 되겠죠. 다 포함되니까 그 장은. 그 다음에 그동안 있던 신체, 주거신체 수색죄죠. 주거신체 수색죄. 그 다음 미수범 좋습니다. 이렇게 넓혀졌고요. 두 개 더 있는데 생략합니다. 시간상. 따라서 이건 5가 되겠습니다. 안 되는 게 있다면 사기, 살인죄라든가 그 다음에 약취유인죄라든가 그 다음에 중송계죄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 정도 암기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사법경찰관이 나왔던 것은 뭐냐. 자, 원래 응급조치했으면 조치 끝난 다음에 바로 검사, 범사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에 신청해요. 다만 이제 피해자라든가 법정대리는 경찰, 사법경찰이라든가 검사에게 제시할 수 있는 의견을 이때는 임시 조치를 청구해야 됩니다. 응급조치한다면 몇 시간 이내? 48시간 이내. 좋아요. 그런데 볼까? 자, 긴급 임시조치할 때에서 이런 법관에 의해서 검사가 청구해서 검사에 임시조치 취할 시간적 여부 없을 때 급박할 경우는 사법경찰관이 긴급 임시 조치할 수 있죠. 이때 긴급 임시 조치한다면 지체 없이 검사에게 바로 알려야 됩니다. 통보해야 됩니다. 볼까요? 그럼 긴급 임시 조치에 대해서 자, 사법경찰은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5조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위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법정에 시체하여 긴급 임시조치할 수 있다. 5가 되겠습니다. 법원은 이건 이제 임시조치죠. 가정폭력 해제에 대하여 유죄 판결 자료도 이건 이제 여러분 성폭력이라든가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보면은 그것도 배웁니다만은 그건 기간이 좀 기다려. 자, 선고유예는 제한다. 맞습니다. 벌금과 약식명령은 포함합니다. 약식명령 교자의 경우는 200시간 내에 자료 암기, 수강명령과 또는 사회봉사명령이라든가 또는 이수명령은 잘 보세요. 200시간 범위에서 재범에 필요한 수강명령, 이수명령을 병가할 수 있다. 5가 되겠습니다. 가정폭력 범죄 중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범죄는 자료도 아동복지법상 18세 미만자를 말하는데 과거에는 가정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에서 포함시켰는데 아동학대가 너무 많으니까 특별법으로 또 나왔습니다. 2016년도 나왔죠. 그래서 가정폭력 범죄 중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는 청소년보호법이 아니라 아동학대 범죄 등에 대한 처벌에 관한 특례법으로 가는 겁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법. 이건 쉽게 나온 거예요. 일단 운전면허증에 대해서는 1종은 대형면허, 보통면허, 3년 소형면허, 특수면허가 있고요. 2종은 보통면허, 소형면허, 1륜이죠. 원두기장치 면허가 있고요. 연습면허는 3가지겠습니다. 기간이 1년이죠. 연습면허 대상은
일종 보통과 이종 보통 중에서 세 가지입니다. 승용 자동차는 똑같죠. 승용. 근데 승합은 15인. 여기 승합은 10인 이하죠. 자, 화물은 12톤 미만. 이 화물은 4톤 이하입니다. 근데 승용은 아무리 봐도 찾을 수 없고 승합과 화물이 나왔죠. 왜? 이종이니까 이종 여기서 나온다면 승합 10인, 화물 4톤 이하. 따라서 답은 1번과 2번 요거 두 개가 되겠습니다. 좋고요. 다음 17번 보겠습니다. 경찰 비상업무 규칙. 이건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문제니까 어려운 거 없었습니다만은 다만 바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숙제역 쓴 비상근무 발령은 4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외울 때 교보문고에서 경정이 수작 부렸다 이렇게 봅니다. 필수는 1시간. 그 다음에 바로 1번은 2시간 응소 맞고요. 이게 비상근무는 교보문고에서 경정이 수작 부렸는데 4가지로 주의해야 돼요. 그럼 교통비상이죠. 하나. 그 다음에 정보와 보안을 묶어주는 거예요. 정보보안비상입니다. 그 다음 경비와 작전을 묶어요. 경비작전비상, 수사비상 4가지죠. 생활안전비상 없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가포는 100% 연가를 중지하고 그 다음에 의료는 50%, 그 다음에 병원은 30%인데 가급적 부대연교를 제하고는 연가를 중지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포로는 연가를 중지하는 건데 바로 병호가 발령 때는 부대연교를 제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이게 들어가는 거야. 좋아요. 맞고요. 이건 기출문제 똑같이 뺐겠죠. 경계태세 이전이니까 바로 경력동은 없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18번과 70법입니다. 그 다음에 시행령. 자, 보겠습니다. 원래 적법한 집회 신고에 대해서 관할 경찰과 사정은 바로 질서 유지를 설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대통령이 보면 뭐라 했냐? 관할 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 보호와 공개 질서 유지를 위하여 집회 시위의 행직률을 확보하거나. 좋아요. 근데 경찰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X입니다. 인류한 임시횡단부를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집회 시위 관문을 13조 1항에 따라 질서 유지를 설정할 수 있다. 오가 되어 있고요. 이때 설정할 때는 바로 주최자, 연락 책임자에게 바로 서면을 고지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어떤 집회 시위가 이제 동쪽으로 움직이다가 새로운 질서 유지를 만들 필요가 있을 때는 새로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추후에 변경할 수 없다. X죠. 그 다음 5기 집회 및 시위를 신고받은 관할 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최대 아니라 왜? 헌법상 기본권이 중요하죠. 자유권. 이동의 자유가 두고 너무 지나치게 사람의 이동을 제한하면 기본권 그렇습니다. 하위법이 위반하면 안 되겠죠. 최선의 범위죠. X가 되겠고 4번 보겠습니다. 집회 및 시위 의무는 13조에 따라 설정한 질서를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할 수 없이 이건 시험에 나왔던 문제죠. 함부로 신봉을 손괴할 때 은리 이동하면 바로 6개월 이하의 징역과 50만 원입니다. 50만 원 이하의 벌금, 부류, 과료에 처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맞습니다. 다음 19번 보겠습니다. 거의 끝났는데 요게 그나마 까다로웠어요. 이것도 법조문 싸움인데요. 이게 법조문 싸움인데 왜 까다롭냐 볼까요? 출입국관리법 제4조 보면 자, 출국 여부 이런 걸 할 때는 법무부 장관이 금지하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이
자, 범죄 수사가 필요하다면 범죄 수사 필요할 때는 1개월, 국내에는 출국금지, 외국은 출국정지.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소재 불명이야, 소재 불명. 그래서 기소 중지 결정 나오면 중지 결정됐으면, 그 다음에 도망가거나 뭐 그 밖의 사유로 수사 수 없던 3개월입니다. 그 다음에 기소 중지 결정을 받은 중지 결정을 받은 자에 대해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 영장이 청구될 때는 영장의 유효 기간 내. 그다음 나머지 보겠습니다. 6개월짜리 뭐가 있느냐? 자,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야. 재판 확정이 안 됐어. 자, 재판이 확정되는데 바로 징역형, 금고형, 이게 집행이 아직 종료 안 됐어. 집행 종료가 안 됐을 때는 6개월이죠. 6개월. 다음은 자, 대통령령으로 X죠. 옛날에 법무령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벌금, 추징금을 기간 내에 납부 안 했을 때, 납부 안 하면 6개월 좋고요.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바로 국세, 관세, 그 다음에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을 때 바로 6개월, 그 밖에 1번부터 4번 참작하면 되겠고요.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칙인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요번에 이제 시사하는 바가 있던 게 김학의 불법 출금, 그 때문에 이제 시사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뉴스 본 사람은 알 거예요. 자, 수사기관이 딱 보니까 사형, 무기고 장기 3년 이상의 징역과 금고에 해당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받을 사람이 지금 출국한다라는 거 할 때는 수사기관이, 원래 법무장관을 해야 되는데 수사기관이 어디? 출국관리 사무소에다가 이제 출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출입국 관리 공무원은 출국시켜서 안 된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고 수사기관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 효력이 없어지죠. 이때 수사기관은 이런 조치한다면 수사기관은 바로 긴급 출국 금지를 신청해야 돼요. 신청하는데 6시간 내에, 그 다음에 승인을 받아야 돼. 승인은 법무장부터 12시간 안에 승인 받아야 됩니다. 승인 안 받으면 효력 없어집니다. 좋아요.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출국이 금지되거나 출국 금지 기간이 연장된 사람은, 연장될 때도 이때 연장될 때는 바로 중앙행정기관, 그 밖에 법무장관이 정한 기관에서 연장할 때는 연장 만료 전에 3일 전에. 좋아요. 통지받은 날 그 사실한 날부터 15일에 법무장의 출국 금지 결정이나 연장일자에 대하여 이의를 시청했다. 이 시청은 잘 알아. 이 시청은 10일입니다. 15일 틀렸죠. 그 다음 외국인이 입국할 때는 유효한 여건이 있고 사증은 법무장관이죠. 사증은 법무장관이니까 외교부 장관 X죠. 3번 수사기관이 출입국관리법 제4조 4조 6 제3에 따른 긴급 출국의 승인을 요청한 때로부터, 요청은 몇 시간 해야 돼? 바로 수사기관이 출입국 관리소에다가 야, 걔 출국시키지 마. 그래놓고 6시간 내에 신청해갖고 몇 시간 이내에 승인받아야 돼? 12시간 내에 승인받아야 돼. 그럼 12시간 내에 법무장관으로부터 긴급 출국 금지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는 바로
그 효력은 해제해야 됩니다. 효력 없으니까 5가 되겠죠. 그 다음 4번 법무장관은 소집할 수 없어 기소 중지 결정인 사람 이때는 3개월이죠. 도주일 때 3개월 6개월 아닙니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요것은 이제 형법의 판례 문제고 이건 형법의 내용을 아셔야 돼. 일단 형습부터 아시면 되고 헌법도 알아야 되고. 자, 적법한 절차를 강조하죠. 그 다음에 적법한 절차를 결했으면 율법사, 증거배제부상, 독수독과 이론상 증거를 할 수 없습니다. 끝난 거예요. 끝내볼까? 갑은 음주 후 자신의 처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동서한 채 화물차로 운전하여 가다가 음주 단속을 당하게 되자 경찰관이 들고 있던 경찰용 불봉을 충격하고 그들을 도주했다. 단속 근처에서 약 3km 떨어진 지점까지 교통사고를 내지 않고 운전하며 진행한 중 다른 차량에 막혀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되자 스스로 차량을 세운 후 운전석에서 내려 도주하려 하시나 결국 갑은 경찰에 지지되어 체포의 절차에 따르지 않고 이게 문제죠. 체포의 절차에 따르지 않고는 벌써 적법 절차가 깨졌죠. 그럼 증거 능력 여기서 증거 능력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 다음 공무집행방해죄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적법한 절차에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유에 걸친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야. 원래는 이게 이제 함정을 파놨는데 원래는 음주 측정은 몇 회 거부를 해야 됩니까? 이제 요구할 때는 3회입니다. 지침은 5분, 옛날 판례는 10분 되고 30분인데 다만 측정 거부 음주 2번이라든가 음주 운전 전과가 2번이라든가 그 다음에 측정 거부가 2배일 때는 엄하게 처벌하죠. 측정 거부 2번 하면 어떻게 돼? 1년 이상 5년 이지역 500만 이상 2천만 원의 벌금 148조에 보면 그 다음에 음주운전 2번 이상 하면 바로 2년 이상 5년 이지역 1,000만 원 이상 2천만 원의 벌금 처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야. 함정은. 자, 측정 거부했어. 자, 절차가 잘못됐는데 그래서 측정 거부했다 해도 이걸 처벌할 수 있냐? 없습니다. 보자. 1. 경찰관이 갑에 대하여 경찰관 징수집행법 4조에 따라 보호조치하고자 하였다면 당시 옆에 있었던 처에 원래는 보호줄 때 병원 같은 데도 되고 처가 있으면 처한테 인계했어야죠. 맞고요. 특별한 사정 없는 지구대에서 갑을 보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5가 되겠습니다. 갑은 음주 측정의 거부에 관한 도로투보 위반죄로 처벌될 수 없다? 어때요? 맞죠? 왜? 절차가 잘못됐기 때문에 설령 그 다음 여기서도 같다. 이해관이 원래 3회야. 근데 중요한 건 아니고 절차가 그냥 가면 돼. 그 다음 3번 보자. 도로교통법 44 2항 같은 데 보면 우리가 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음주단속 장소에서 외관상 운전하는 어떤 어떤 차량의 움직임이라든가 술 먹었다고 의심스러울 때는 음주 측정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따라 한다 되어 있습니다. 강제 쓰이는 거예요. 영장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148조는 처벌 규정이죠. 이후 규정들은 음주 측정은 강제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요까지 맞아요. 왜? 따라 한다니까. 이와 같은 음주 측정을 위하여 음주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해서는 수상 강제 처분에 관한 형사소급 절차에 따를 필요가 없다. 어휴, 법 절차는 따라야죠. 그 다음에 경찰이 갑에 대해 행한 음주 측정용으로는 형법 136조에 따른 공무집행방해죄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 5가 되겠죠. 왜? 정당한 업무 수행만 공무집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답은 뭐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답은 3번. 다 맞췄을 거예요, 이건. 자, 보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요. 그러나 수험생들은 시험지에 가면 항상 당황스럽고 100문제 풀다 보니까 어려운 걸 느끼는데요. 답은 말씀드릴게요. 앞으로는 법조문, 조문 형식 이런 게 아니라 좀 사고를 요하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변별력 요하기 때문에 경찰학개론이 당락에 많이 좌우될 겁니다.
왜냐면 형사법 같은 경우에는 판례주의라는 거 딱딱 떨어지는데, 물론 이론도 중시하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러나 경찰학개론 같은 경우는 공법의 특성이라든가 사고를 요하는 약간 학문적 생각이 짙은 것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히 들어야 됩니다. 아무쪼록 고생 많았고요. 그 다음에 경찰 시험 과도기에 있는 그 과정에서 수험생이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저도 마음이 무겁습니다만은 새로 추가되는 헌법이라든가 범죄학 이런 신세대 학문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이제는 내년 시험이 1년도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병행 취소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변화 속에 따르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뒤처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